대한민국 서울, 프랑스 러닝 선수 여러 명이 러닝 센터에 훈련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그러자 러닝 선수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뭔데? 거추장스럽게 한국은 역시 엄살이 심해. 그 무언가가 어떤 거길래 프랑스인들이 엄살이 심하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파리 대학생 프랑스인 잔느입니다. 한국 여행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죠. 프랑스에서 열린 대학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후 코치님이 이번 여행을 주선해 주셨고 우승의 기쁨도 컸지만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하나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거나 먼 지역을 가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덜 기대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럽에 비해 조금 뒤떨어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공항은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아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은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었고 중국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중국은 기억이 잘 났어요. 중국은 대국이긴 한데 참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럽고 불친절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안 맞아서 배탈이 났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아시아 지역은 쳐다도 보기 싫었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공항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깊어지면 공항이 한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하루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심야 버스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대중교통이 거의 문을 닫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통 늦게 도착하면 공항에서 묵거나 근처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모든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더군요. 직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설명해 줬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도로는 매우 매끄러웠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문에 붙어 한국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꽤 피곤했지만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과 번잡함 등 파리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희는 늦은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한국식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실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동안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테이블 위에 두고 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신뢰와 보안이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흐르기로는 한국의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등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프랑스이나 기타 유럽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무료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희를 계속 놀라게 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이나 호텔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소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청결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원 내 체육관은 완전 무료였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수건과 물도 제공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헬스장 멤버십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성부터 서울 거리의 실내와 안전, 잘 가꾸어진 푸른 공원과 무료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의 여장을 풀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여행이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저희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코치는 훈련과 관광을 혼합한 일정을 계획했지만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전통 아침 식사 장소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갓 지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낮은 테이블에 바닥에 앉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는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레스토랑 직원의 친절한 도움으로 다행히 주문을 할 수 있었답니다. 김치, 비빔밥, 계란찜 등 푸짐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 요리는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거렸고
모두 풍성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으러 갈 때 소지품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방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잠시라도 물건을 방치하면 분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걱정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신뢰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고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등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시장을 발견했는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북적거림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렇게 활기찬 곳이 없어서 저희는 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전통 가옥 옆에 우뚝 솟아있고 최첨단 기술이 고대 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오후에는 역사적인 장소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문을 들어서자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정교한 디자인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멋진 건축물이었어요. 가이드가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울의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장소에서의 실내 활기찬 거리, 옛것과 새것의 조화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희는 이제 겨우 표면을 긁어 모았을 뿐이었죠. 이 도시에서의 모든 순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강공원이라는 공원에 갔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녹색 안식처 같은 곳이죠. 공원은 거대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연을 날리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쳤어요. 도시 전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너무 깨끗했어요. 한국에서도 공원은 좋지만 이곳은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정말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료 헬스장이었습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간단한 운동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헬스장 멤버십 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그룹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며 규율과 존경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완전히 매료된 채 한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부터 날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그냥 놀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식 건물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난 휴식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원은 마지막 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멋진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그렇게 서울 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하며 공동체 중심적인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큰 빌딩과 번화한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고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감사하고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선수들을 위한 첨단 훈련 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최첨단 장비와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가장 먼저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는 시계였습니다. 마치 손목에 개인 코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피트니스 트래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죠. 그리고 메인 이벤트인 VR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갑자기 가상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초현실적이었어요. 평화로운 숲부터 번화한 도시 풍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었죠. 멋진 점은 저희의 러닝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어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부상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훈련에 변화를 줄 것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훈련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한국에서는 스포츠의 미래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VR 경험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감이 뛰어났습니다. 주변 소리를 듣고 발밑의 땅을 느끼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완벽한 운동이었습니다. VR 세션이 끝나고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포츠와 훈련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센터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회복, 영양 상담, 심지어 정신건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경외감과 영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한국이 기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운동선수,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VR 훈련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술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고 우리는 다음이 기다려졌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불이 켜지면서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 유명한 명동입니다. 서울 반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명동을 걷는 것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트렌디한 옷부터 기발한 기기까지 쇼핑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노점상들이 도처에 있었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군침이 도는 요리를 팔고 있었어요. 매콤한 닭꼬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의 진정한 매력은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밤이 좀 더 정숙하지만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삶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다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희는 리버 크루즈를 탔는데 물 위에서 서울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고궁이 모두 불을 밝힌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졌어요. 크루즈를 마치고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친구, 연인, 가족 그룹이 모두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몇몇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국 전통 바비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쇠에 둘러앉아 고기를 직접 굽고 다양한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함께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음식, 이야기, 웃음 등 공유에 관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깨어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 분주한 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등 마치 도시가 맥박을 뛰는 것 같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광경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도시의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한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이자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북촌 한옥 마을의 오래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집집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한옥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한옥들은 카페, 갤러리,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의 역사 보존 방식이 놀라웠어요. 저희는 전통 찻집에 들러 바닥 쿠션에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은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궁궐 경내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연못과 정자가 있는 정원을 거닐며 매번 다른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궁전과 왕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고대 건물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 한국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탐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예술품과 골동품으로 유명합니다. 거리에는 그림, 도자기,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한 도예가가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전통 상점 사이에 현대 미술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인사동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인사동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하루 종일 탐험했던 역사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화 탐방의 하루는 한국 전통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리드미컬했고 춤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죠. 그렇게 한국의 역사 속을 걸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궁을 보고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고 한국 예술을 즐겼죠. 한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씁쓸했습니다. 제2의 고향이 된 이 놀라운 도시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녹지 공간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처음 보여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첫인상을 떠올리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들로 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공원이 우리를 부드럽게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 번화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즐거운 밤을 보내게 해준 곳입니다. 우리는 활기찬 거리를 거닐며 마지막으로 활기찬 에너지에 흠뻑 젖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기념품도 몇 개 사서 한국의 한 조각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장소와 작별을 고하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당연히 한국 전통 바비큐였습니다. 불판의 따스한 열기와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이번 여행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입견과 회의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이곳에서 쌓은 모든 순간, 모든 교훈, 모든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그리고 환영하는 만큼이나 풍요로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안녕, 서울.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엄마 국물 먹고 싶어요. 여기 수프가 있으니까 수프를 먹어. 수프랑 국물은 달라요. 미국 가정집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아이인데요. 왜 이런 밥투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째인 안젤리나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은 항공기 정비사예요. 엔지니어였는데 주한미군 항공기 정비 업무를 맡는 미군에 지원을 했어요. 한국으로 오게 되면 숙식이 제공되고 항공기 정비사로서의 경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2018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올해까지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케빈은 제 아들이고 2019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다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해요. 한국어도 조금씩 하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저도 한국의 삶이 익숙하지만 비자 때문이라도 미국에 들려야 해서 저와 케빈은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들과 미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한국의 번영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번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더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4년간 살면서 저는 어떤 편의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케빈한테 소리를 지를 일이 생겼어요. 케빈이 자기 짐을 아무데나 내려놓고 움직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케빈, 짐을 잘 챙겨야지. 엄마가 지금 바쁘잖아. 케빈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짐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케빈은 억울해하면서 말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아차했어요. 케빈은 미국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아무래도 공항에 노숙자가 있거나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케빈한테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미안, 미국 공항이 한국 공항이랑 달라서 누가 네 짐을 가져갈까봐 그랬어. 미국에서는 항상 짐을 잘 챙겨야 한단다. 케빈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케빈한테 이런 일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미묘한 차이와 더 뚜렷한 차이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게 문제였어요. 케빈은 지하철을 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봤던 쾌적한 지하철이랑은 달랐거든요. 미국 지하철은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였어요. 저야 어렸을 때부터 미국 지하철을 탔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케빈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버스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특히 제 아들 케빈의 경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케빈은 한국의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의 조바심과 불편함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두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버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케빈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도착과 출발 시간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서 앱을 통해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이상 기다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스케줄을 예측하기 어렵고 배차 간격이 길어 케빈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도로를 주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왜 버스 안 와? 한국 가고 싶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케빈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뒤로한 채 살아왔는지를 날카롭게 일깨워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여행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케빈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케빈, 여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며 자라온 아이에게 이런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케빈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다국어 안내방송을 갖추고 있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객 친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덜 친근하게 느껴지고 노선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니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노선, 좌석 현황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교통 앱의 편리함이 그리워졌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 순간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시스템을 작지만 깊이 있게 보여줬습니다. 케빈과 저 모두에게 배움의 시간이었고 각기 다른 규범과 편의성을 가진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탑승했어요. 내일은 무조건 차를 끌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미국에서의 생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움직였던 이유는 케빈의 국적에 관련된 서류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 관료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끈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저는 갑자기 케빈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 미안해졌어요.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효율성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답답함과 함께 간소화된 시스템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아기가 한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공서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리 간단한 절차라도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받고 자리를 찾아 긴 기다림에 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짧고 첨단 기술과 잘 짜여진 시스템 덕분에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절차가 더 느리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비슷한 서류 작업을 쉽게 처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정부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번만 방문해도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단순히 시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의 반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케빈이 언제 울음을 터뜨릴지 정말 초조했어요. 대기실은 혼잡했고 줄을 서는 속도가 느린 것은 디지털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을 때 저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 했고 그중 일부는 중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 중 많은 부분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소화되었을 텐데 데이터는 미리 채워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서류 작업과 오류의 여지를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의 모든 경험은 미국과 한국의 행정 효율성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서 25년을 넘게 살고 한국에서는 4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국 공공서비스의 편리함과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관공서에 한 번만 들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오늘 퇴짜를 맞았으면 아마 몇 주 뒤에 다시 왔어야 할 거예요. 이 경험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더 넓은 여정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사회가 운영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속에서 인내심과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일깨워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한테 가장 미안했던 건 키즈 카페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활기차고 매력적인 키즈 카페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키즈 카페를 방문한다는 것은 꽤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실망과 향수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즈 카페는 아이들에게 동화의 나라나 다름없었거든요. 말을 안 듣던 케빈한테 주말에 키즈 카페에 가자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선물이었어요. 키즈 카페는 단순히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상상력이 풍부하고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키즈카페는 미니어처 마을, 등반 구조물, 교육용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놀아주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엄마들은 휴식도 취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곳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케빈을 데리고 미국의 한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설의 규모와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키즈 카페보다 훨씬 작고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테마와 액티비티 등 공간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놀라웠습니다. 이곳의 카페는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한 옵션이 제한적인 기본적인 놀이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키즈 카페를 방문하면 항상 신이 났던 케빈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차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키즈 카페는 아이와 부모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부모를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과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놀이 공간이 잘 보이도록 설계의 감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키즈 카페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분리된 느낌이 들었고 전반적인 환경이 따뜻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빈이 제한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와 같은 단순한 것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가 산호세에서 가장 좋은 키즈 카페라고 말을 했더라니까요. 저는 한국에 와보라고 했어요. 너네 한국에 오면 관광지에 갈 게 아니라 키즈 카페에 꼭 와보라고 했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요. 친구들은 키즈 카페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네는 한국에 안 와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키즈 카페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설의 사려 깊고 어린이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어린이 발달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육아 및 가족 여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한국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어린이 공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배우는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각 문화마다 고유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단순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키즈 카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시간에 18불이요. 18불이면 한국 돈으로 24,000원 가까이 돼요. 이 돈이면 차라리 과학관에 데려갈 걸 그랬어요. 과학관은 23시간은 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은 고객 서비스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원이 직접 나서서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고객 서비스는 대체로 좋았지만 한국에서 익숙해진 수준의 세심함과 신속함은 부족했습니다. 미식 경험도 또 다른 대조적인 분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저희는 급식에서도 감자튀김이 나오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케빈을 보니까 한국 음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느껴졌어요. 케빈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식을 먹고 자라서 미국 음식만 먹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엄마 국물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걸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면 수프를 주면서 수프를 먹으렴 케빈 하셨어요. 케빈은 정말 괴로워 보였습니다. 국물과 수프의 차이점을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계속 다르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일주일 뒤에는 미국에서 한식을 파는 곳에 갔는데요. 케빈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식 식단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케빈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요. 기내식으로 나오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깊은 행복감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는 동안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공항과 익숙한 풍경이 추억과 감정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케빈은 더 행복해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공항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첨단 시설과 조직으로 유명한 인천공항은 미국에서 익숙했던 공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승객을 안내하는 표지판부터 신속한 출입국 및 세관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였는데 케빈은 어떻겠어요? 케빈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정말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겠죠. 케빈은 계속 아살 것 같다. 라는 얘기만 반복했어요. 웃겼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와 비슷한 설렘으로 또 다른 여행객들은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의 차분한 효율성으로 터미널을 누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을 통해 제가 다시 접하게 될 활기찬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물리적인 모습보다도 저에게 많은 의미와 성장을 안겨준 장소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공항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인데 이제 오랜 친구처럼 다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한국어 안내 방송, 식당에서 풍기는 한식 향기,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착장에 도착한 저는 활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미군으로 한국에 오래 근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케빈이 한국에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 영국 패션 디자이너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여기서 인기가 없는 거지? 그놈의 한국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패션 디자이너 에이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패션 디자이너 에이미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렘과 불안,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느낌. 패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영국 여성인 저는 스타일과 문화에 대한 제 이해를 새롭게 정의할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일본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 명품 소비율 1위이고 가장 성장이 빠르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영국이나 유럽의 스타일이 일본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튀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브랜드는 알록달록한 느낌의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 문화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친절하긴 해도 영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서도 진상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언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교에 나온 저인데요.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서양 패션보다는 한류 거리면서 한국 패션이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본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BTS, 손흥민, 예전에 싸이 정도만 알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망할 위기에 처한 저는 일단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문이 인기가 많은지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정말 희망적이었죠. 공항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언어와 여행객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세련된 건축물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그리고 느껴지는 에너지 등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던 영국과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르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을 처음으로 엿본 순간이었죠.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공항을 돌아다녔습니다. 효율성과 조직이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수화물 찾는 곳, 그리고 입국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함께 일하기로 한 패션 회사의 담당자를 발견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차림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한국 남성이 불안했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공항에서 서울에 있는 임시 숙소로 가는 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거리는 깨끗하고 거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도시의 혼돈 속에서도 자동차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삶이 펼쳐지는 방식의 리듬이 있는 조화가 있었어요. 숙소는 활기찬 동네에 있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환대를 맛보았습니다. 친절한 중년 여성인 집주인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죠. 그녀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미소와 몸짓, 그리고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현지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의 패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자 삶의 방식이었죠.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옷을 입었고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뽐내는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를 걷다가 영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색상, 질감, 재단 등 모든 것이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희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패션 회사 팀에 소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떨렸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제 서양식 디자인 감성을 이 새롭고 활기찬 시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젊고 열정적인 디자이너와 노련한 베테랑으로 구성된 팀원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죠. 제 배경에 대한 호기심과 협업에 대한 열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패션의 보편성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죠. 창의성과 표현력, 아름다움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원단 시장을 둘러보고 디자인 회의에 참석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등 제 역할에 적응하면서 서울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고즈넉한 공원이 어우러진 서울은 대조와 조화의 캔버스였습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저의 여정과도 닮아 있었죠. 제 인생의 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기억에 남는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의 패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이자 한 개인으로서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만족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 제 한국 패션 모험의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보고 싶었죠. 다음 날, 계속 걷다 보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급 브랜드부터 독특한 로컬 부티크까지 다양한 매장이 있는 패셔니스타들의 천국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예술 작품이었으며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조합된 의상을 입고 있었죠. 저절로 감탄과 영감이 솟구쳤습니다. 이곳에서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창의성에 관한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전통 한복과 현대 의상을 섞어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퓨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거침없이 대담한 한국 패션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의 유적지 중 한 곳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의 장엄한 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건축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각 건축물은 고대 한국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한옥 건물의 복잡한 디자인, 곡선형 지붕과 처마에 칠해진 칠이 기능과 미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옥 안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는데 한복의 화려한 색과 문양이 고궁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대비를 이루었죠. 한국의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전망을 완벽하게 표현한 모습이었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저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즐겨 찾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강은 잔잔한 물결이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비추고 있었죠.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은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도시 자체의 맥박과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문화, 패션,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주었죠. 서울은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영감을 제 디자인에 담아 서울의 대담함, 아름다움, 정신 등 서울의 본질을 만들고 싶었죠. 서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죠. 서울은 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일 뿐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고 저는 서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날 아침은 목적의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 패션의 중심지로 유명한 동대문을 방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로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스타일과 트렌드에 대한 저의 이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장소로의 순례였습니다. 창의성이 넘쳐나는 동대문에는 수많은 패션 쇼핑몰, 디자이너 부티크, 섬유시장이 있었죠. 이 패션의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구석구석 최신 트렌드와 디자인으로 활기찬 세상에 둘러싸여 있었죠. 거리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의류, 액세서리, 원단을 선보이는 매장이 줄지어 있었죠. 이곳의 활기와 에너지는 거의 압도적일 정도로 느껴졌지만 가장 짜릿한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형 패션 쇼핑몰 중 하나였어요. 각 층마다 스트리트 패션부터 옷뜻 꽃띠르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패션에 대한 다양성과 두려움 없는 접근 방식이었죠. 색상, 패턴, 질감의 조화는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동대문에서 패션은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미로처럼 얽힌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섬유시장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곳은 면, 실크, 울, 합성 섬유가 섞인 직물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원단 가판대에는 다양한 질감과 색상의 원단이 진열되어 있었죠. 각 원단은 숙련된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면 어떤 옷이 될 수 있는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저는 실크와 세틴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그 품질에 감탄하고 그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는 한국 패션 산업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완성된 제품뿐만 아니라 원단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인 정신,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 품질에 대한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다 보니 지역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부티크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한 컬렉션을 갖춘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었죠. 젊은 한국인 디자이너인 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패션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여정,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젊은 사업가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한국 패션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남은 깨달음이었죠. 제가 걸어온 여정과 꿈, 그리고 패션의 세계에 이끌린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었죠. 동대문의 작은 부티크에서 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옷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하는 동료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머릿속을 안고 동대문을 떠났습니다. 동대문은 단순한 패션 허브를 넘어 한국 패션 산업의 창의성, 회복력,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대문은 단순히 한국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고 옷이 가진 변화와 표현, 경계를 초월하는 힘에 대한 제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죠. 전 여기서 왜 일본 패션계가 왜 한류 열풍인지 드디어 알 수 있었죠. 동양에 있는 패션은 항상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죠. K-드라마, K-팝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 젊은 소비자들의 패션 선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서울에서 이러한 패션 한류의 진원지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역의 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전통, 현대, 아방가르드 스타일이 절충적으로 혼합된 서울의 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글로벌하면서도 아시아적인 미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패션의 표본이 되고 있었죠. 제 디자인도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의 장식 등 한국 패션의 미묘한 요소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고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스타일의 보편적인 매력과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고객층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이죠. 이러한 한류는 고급 패션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었죠. 한국 화장품과 스트리트 패션도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죠. 쇼핑몰에 한국 브랜드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인기 연예인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 교류였습니다. 한국 패션은 혁신과 품질,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일본 시장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시아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여행에서 찾기 시작한 명확함과 방향성에 대한 완벽하게 바뀌는 날이 되었죠. 오늘은 스타일과 트렌드뿐 아니라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패션이라는 언어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패션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국에 있는 영국인 디자이너로서 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저희 탐구는 서울의 유명 패션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곳에서 젊고 패기 넘치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패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생동감 넘치는 스케치와 혁신적인 디자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패션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우고 있었죠. 이 학생들과 나눈 토론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패션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각자의 문화 유산에 영향을 받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패션계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영국식 디자인, 감성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뉘앙스를 포용하고 제 작품에 녹여내야 했죠. 이 깨달음에서 영감을 받아 오후에는 여러 패션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현지 디자이너들을 만났습니다. 각 디자이너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을 작품에 담아냈지만 문화적 뿌리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데 두려움 없이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만남은 한국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와의 만남이었죠. 그녀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디자인처럼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녀는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복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 패션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이 만남은 제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솟구치게 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요소를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제가 옷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디자인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선과 형태를 실험하면서 한국 전통 미학의 우아함과 단순함을 서양 패션의 엣지 있고 대담한 요소와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활기찬 야시장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주변의 스트리트 패션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서울이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크고 세련된 스타일부터 엣지 있고 파격적인 의상까지 그 다양성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패션의 무언의 언어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패션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표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하는 영국인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었죠.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협업이라는 개념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풍부한 패션 전통을 가진 한국과 영국, 스타일의 융합은 창의적인 탐험을 위한 짜릿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평소 존경하던 재능 있는 디자이너인 한국인 동료 민지 씨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구체화되었죠. 한국과 영국의 패션 감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가지를 결합한 컬렉션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 생각에 힘을 얻어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패션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엣지 있는 대담함을 한국 스타일의 섬세한 디테일과 우아한 라인과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요소의 조합이 아닌 문화적 내러티브가 완벽하게 통합된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면서 스케치에 이러한 융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복의 우아한 치맛자락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실루엣에 접목시켰습니다. 반면 민지 디자이너는 영국 테일러링의 구조와 형식에 매료되어 더 부드럽고 유연한 한국적 미학을 불어넣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우리 둘의 협업은 서로에게 배움의 경험이었죠. 디자인 접근 방식,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심지어 업무 윤리의 차이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공통된 열정과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컬렉션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작품에는 문화적 융합과 예술적 조화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한지와 실크와 같은 한국의 전통 원단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영국 프린트로 재해석했습니다. 클래식한 영국의 체크와 스트라이프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와 재킷에서 새로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개인적인 승리였습니다. 협업의 힘, 서로 다른 관점을 결합하는 것의 아름다움, 예술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마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직업적 성장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지속적인 우정과 협업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문화 홍보대사로서 패션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패션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국 패션 한류는 단순히 사람들의 옷차림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전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변화시켜준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